안녕하십니까. 동산형의 부동산 수다 초대석 동산형입니다. 오늘 게스트는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빠숑 김학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2025년 11호 대책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똑같은 일생 거의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칼럼 쓰고 예, 8시에 유튜브 라이브 하고 외부 유튜브나 미팅들 하고 일찍 자고 이 생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이제 그 라이브 해주시고 예. 또 빠숑의 세상 답사기 또 네. 글 올려주시고 해서 요즘 일들이 많잖아요, 부동산에. 네. 그래서 항상 소장님 의견 이렇게 들으면서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불안하고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근데도 그렇죠. 소장님 글을 읽으면서 이제 힘을 내고 또 이제 방향을 좀 얻고 나서 좀 안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목적으로 또 방송을 하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예. 좀 이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네네.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다양하게 많은 분들의 좀 고민이나 우려를 좀 해소시켜 드리려고 열심히 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또 전해졌는데 강남 불패가 깨졌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요, 강남 3구하고 용산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제 하락했어요. 2024년 3월 이후에 약 100주 만에 처음으로 이제 하락한 건데 서울 아파트 거품이 이제 쫙 빠지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글쎄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있고요. 네네. KB 통계가 있고 부동산 114 통계가 있는데 지금 강남 3구, 용산구 4개 지역이 동시에 다 빠진 통계는 부동산원 통계만 있고요. KB는 지금 강남구만 일부 빠진 곳으로 나오고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는 또 올라가는 곳으로 나오고요. 부동산 114도 빠지지 않은 곳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다르고 아다른 부분들인데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이것들이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었다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그 이유가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2025년도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정확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올랐고 그다음에 서울의 좀 중위권 지역들이 작년에 올랐거든요. 그럼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남 3구, 용산구는 2년 동안 올랐는데 그냥 퍼센테이지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아요. 20억 하던 송파구에 있는 S 리센츠가 40억이 됐습니다. 20억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30억, 40억 했었는데 최고가가 70억까지 갔으니까 30억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20억에서 30억이 오른 게 1억 빠졌습니다. 그럼 빠졌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품이 빠졌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수치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이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인기 있는 아파트들의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강남구나 서초구나 용산구에서도 가격이 변동이 없는 아파트들은 그들의 변동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들은 또 안 빠졌으니까 거품이 안 빠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오른 것들만 빠지고 있다. 빠지는데 그것도 2년 동안 오른 폭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다 정도로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거래량이 또 주는 것 때문에도 좀 공포심이 생겼었는데 그걸 가지고 가격 하락의 어떤 신호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군요. 보통 이제 1년이나 2년을 급등하게 되면은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대통령님의 SNS의 연속적인 강한 압박이 트리거가 됐다고는 평가할 수 있지만 쉬어갈 타이밍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강남구 말씀하셨는데 강남구가 아닌 중하위권 지역들은 지금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매물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15억 이하 구간들은 대출 규제를 좀 덜 받거든요. 6억원 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 이런 지역들은 10건 중에 8건이 신고가예요. 같은 서울에서도 좀 온도차가 다르다.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에는 사실 지금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가격 이런 것들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가격보다 무서운 게 있다라고 또 얼마 전에 말씀해 주신 걸 한번 들었어요. 네. 그럼 어떤 거를 좀 보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25년 동안 연구원 생활을 했는데 올해가 최악인 것 같아요. 일단 팩트만 가격은 오른 지역도 있고 내려간 지역도 있고 평균으로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제가 평가를 못 하겠는데 이거는 제도권 전문가 아니면 시장 전문가 그다음에 정부 인사 아니면은 시장에 계신 교수님들 그다음에 하락 카테고리에 있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상승 카테고리에 있는 전문가들 다 통틀어서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공급 부족입니다.
예, 공급 부족은 팩트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아파트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한 4만 건 이상 그 공급이 되던 것들이 작년에 2만 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작년에 또 절반인 1만 건대로 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난 거라서 이것은 팩트고, 근데 이것이 올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올해 내년도 없고요. 후년 이제 그 또 4년 후도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추세라고 하면은 2030년까지는 거의 공급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텐데 가격이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것들은 어차피 수급에 대한 상황인데 공급이 부족하면 바로 좀 영향을 받는 분야가 있어요. 전세 월세입니다. 여기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비단 서울 문제뿐만이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인천은 전월세 문제가 별로 없는데 2026년도에는 아마 인천 전월세가 많이 올랐다는 기사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은 다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도 미분양이 많고 조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 지방에서도 전월세가 올라간다는 뉴스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자체가 이거는 뭐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들어가 살 집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장 좀 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시장이 흘러갈 거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저희가 요즘 관심 갖는 그 하나 이슈가 네. 주식이에요. 주식 너무 핫하죠. 네. 6,000포인트 경신했다가 좀 내려갔죠. 이번에 내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렁거리는 주식시장과 연동해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전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연관이 있으면 있다고 할 수 있고 없으면 없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살 돈이 없는 분들은 주식으로 돈을 번다라고 해도 금액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일반 청년들이 하는 금액대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에요. 그걸로 뭐 몇 배가 뻥튀기가 된다 하더라도 수익이 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으로 넘어오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큰 돈을 버신 분들이 있어요. 뭐 몇십억. 이 정도라고 하면은 부동산으로 들어올 여지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6,000포인트가 넘었다가 갑자기 5,000 초반대로 빠져서 5,000이 깨지냐 마냐 상황에서 좀 다시 반등을 하긴 했는데 불안한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029년도까지 수주를 다 해서 갑자기 그것들도 뭐 100만 원이 깨지고 20만 원이 깨지고 막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면 돈을 요거를 많이 버신 분들은 중간에 돈을 뺍니다. 목돈을 뺄 텐데 뭐 10억 단위, 20 단위로 깨게 되면 이분들은 이것을 에세 파킹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부동산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중하급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상급지의 좋은 물건들을 사요. 최근에도 신고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어김이 없습니다. 대출을 10원도 받지 않아요. 그건 다 코인이나 주식에서 온 거거든요. 특히 요즘은 주식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거래되고 있는 것 중에 신고가들은 그렇게 좀 넘어오고 있는 것들을 보더라도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아마 이쪽으로 또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주식시장은 아마 계속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방 대도시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만 관심 가질 건 아닌 게 지방 시장이 지금 세종, 대전, 광주, 부산, 울산 이런 곳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쪽은? 아마 지방을 분석하고 답사하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컨텐츠는 아마 스마트 튜브가 거의 유일할 텐데 맞아요. 저는 뭐 이번 주도 부산 가고 대구 가고요 주말에 네. 다음 주도 광주 가는데 네. 가는 이유가 그쪽에서 초대해줘서 하는 거거든요. 예. 초대했다는 얘기는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초대했다는 건 뭔가 시장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지방이. 수요가 있으니까 저를 이제 불렀겠죠. 예, 그래서 예.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고 하나는 수요조사. 그러니까 뭔가 개발을 하기 전에 수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개발하면 이제 얼마 정도의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달라고 저를 불러서 요청하시는 것들이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울산은 벌써 오른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셨겠지만 네. 울산은 이제 남구라는 곳이 제일 비싸고 인기가 많은 곳인데 거기 미분양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울산은 좀 미분양은커녕 피가 엄청나게 붙어 있어서 인기 있는 지역의 새 아파트들은 다 신고가입니다. 네. 예, 지금 지방에는 신고가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울산은 다 신고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미분양이 많고 어려웠던 대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미분양이 많고 어려운데 수성구는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3억 정도씩 올랐어요. 그럼 서울로 해도 많이 오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은 15억 이상 아파트가 있냐 없냐 가지고 그 지역이 비싸냐 싸냐 나누는데 대구 수성구는 지금 15억 넘어간 아파트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지금 대구에 있는 8사들은 다 신고가,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는 갱신하고 있고 이제 수성구를 넘어서
중구라는 곳들도 지금 시세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2026년도에 가장 주목할 곳은 부산이에요. 부산이 지금 미분양이 제일 많습니다. 미분양이 많다는 얘기는 분양을 많이 했거든요. 분양을 많이 해서 미분양이 발생하는데 왜 제가 주목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분양했던 것 중에 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분양했던 것들이 싸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미분양이 소진이 되거든요. 네네. 지금 이 사이클이 들어온 겁니다. 네네. 미분양이 소진되기 시작하면은 기존 아파트들도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지금 해운대구하고 수영구가 제일 인기 있는 지역일 텐데 전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 얘기는 매매가도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영구하고 해운대구의 정비 사업들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치로만 보게 되면은 대전하고 광주가 제일 어려워요. 네네.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대전은 특히 내년까지 많고 광주는 작년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하고 광주가 더 어려웠던 것은 입지가 나쁜 곳에 미분양이 나면은 그냥 미분양이 나고 끝나버리는데 입지가 좋은 곳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좋은 곳대 시세가 눌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세가 못 올라가는 곳들이죠. 근데 일단은 올해 2026년도 대전은 일단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좀 풀릴 것 같아요. 대전은 서구하고 유성구가 제일 입지가 센 곳인데 요 지역들은 올해 아마 조금 좋은 아파트 위주로 미분양도 없어지고 시세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광주는 지금 서구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이 미분양이었었거든요. 실거주 하실 분들은 지금 구축에서 이런 걸로 갈아타시기에 왜 피가 하나도 안 붙어 있고 심지어는 할인 분양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시들은 2026년도는 좀 볼만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하나 궁금한 지역이 생겼는데 평택 어때요? 평택. 그러니까 평택은 좀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인데 네네. 평택이 되게 커요. 네네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평택은 좋은 입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좋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네네. 입지가 좋아지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일자리가 증가하는 게 있고요. 일자리와 연결되는 교통망이 좋아지는 게 있고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은 반도체 벨트 및 여러 가지 이제 첨단 산업군이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덕 신도시에 삼성 반도체가 캠퍼스가 6개가 있습니다. 지금 5개, 6개 캠퍼스가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안, 몇 년 동안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었어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HBM을 못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재고들도 DRAM 같은 게 쌓여 있었었는데 작년 초부터, 재작년 말부터 막 이 수요가 쏟아지다 보니까 공장을 추가로 지어야 될 상황이 오리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평택의 캠퍼스를 6개를 다 돌려야 되는데 아직 공사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안 들어온 거죠. 근데 아파트는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아파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미분양이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 미분양 때문에 시세가 눌려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마 이 6개 공장이 다 돌아가게 되면은 이 삼성전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평택도 아마 미분양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도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단기 투자로 가지 마시고 실거주 하실 분들은 지금쯤이면 이제 바닥을 다졌다고 볼 수 있는 가격대니까 뭐 들어가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를 너무 크게 가져갔나 보죠. 이제 이게 좀 네. 완성되려면 시간이 걸리나 보구나. 그리고 이제 도시가. 산업체 자체가 또 꾸준히 잘 나가면 모르겠는데 반도체가 산업 좋았다가 자체도? 안 좋다가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 좋은 타이밍에 공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났죠. 좀 엇나갔군요, 박자가. 오히려 지금처럼 삼성전자 잘 나가고 있을 때 지금 분양했으면 대부분 다 잘 끝났을 텐데 그러네요. 굉장히 안 좋았을 때 분양을 했어요. 그림이 또 이 흐름하고 맞춰져야 되는데 안 맞은 그림이었군요. 그렇죠.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 시대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젊으신 분들이. 예. 이런 분들이 첫 등기 칠 때 요것만큼은 좀 안 샀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받고 싶다면 또는 지역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다주택자들은 물건을 팔고 있고요. 예.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무주택자들이고요. 네네네. 30대 분들이 제일 많이 집을 사고 있습니다. 생애 네네. 최초 그런 정책적인 자금들 대출 활용해서 많이 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잘 사요. 젊은 분들도 워낙 똑똑하고 이런 좋은 동산형 같은 좋은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잘 사시는데 말 그대로 그냥 자기가 공부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늘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냥 가격에 맞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에 맞출 거면은 임차로 먼저 살아본 다음에 살아보는 게 맞아요. 그냥 싼 걸 먼저 사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입지를 먼저 고르신 다음에
거기에 제일 좋은 거부터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 아래 단계 내려오시면 되는데 특히 부동산은 나중에 팔아야 돼요. 젊은 분들은요 자주 이사를 가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지만 보통 이제 2년 실거주하고 거주하게 되면은 12억 이하는 비과세 받을 수 있거든요. 시세가 올라도 2년 후에 판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지가 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좀 수요가 많고 언제든 팔 수 있는 그 황금성이 좋은 것들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해서 네네. 저희가 이제 물건을 추리시면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서울 안에서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서울 안에서 요즘 크게 오를 만한 지역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상급지보다는 중하급지를 보라는 아까 메시지 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데가 있으실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뭐 돈이 있는 분들은 강남구 사시면 되는데 네네. 99.9%는 거기 살 돈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찾아보셔야 되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입지 가치보다 더 올라갈 지역들을 찾아보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상급지들은 2년 내내 올랐고 좀 아직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지금 중급지도 작년에 많이 올랐고요. 지금은 오히려 중하급지에서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하급지라고 하는 곳들이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는 있지만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고 지금 가치보다 1, 2년 후에 달라져 있을 모습들을 좀 연상하시면서 가시게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가 있어요. 네. 동대문구는 예전에는 그 인기 있는 지역들은 아닌데 최근에 좀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청량리역이 중심지인데 청량리 588이라고 하는 사창가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동대문구 전체가 좀 이상한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고급 주상복합이 있고 제일 비싼 입지가 돼서 거기에 가까운 곳에 저는 뭐 아파트도 좋고 다세대 빌라 중에 재개발하는 것도 좋고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보다 좀 아래 단계들이 뭐 은평구, 네, 강서구 이런 지역들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금천구나 구로구 쪽도 현강 이남 쪽에서는 북쪽에서는 성북구나 노원구 정도도 지금도 분명히 일자리도 많아지고 있고 교통망도 좋아지고 있고 새 아파트 들어온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노려보시면은 중하급지 그 대출도 15 이하기 때문에 650까지 풀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LTV도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주거든요. 뭐 그런 것들 저금리로 그런 거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지금도 살만한 부동산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지에서 좀 벗어나도 이렇게 서울 변두리에서도 우리가 투자 수익을 가져가거나 또 지금 사는 게 적기인 곳들이 지금 또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좀 비싸서 네. 못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네. 경기도나 인천 아까 조금 앞으로 전세 가격 오르고 좋아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길 좀 특정 지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거기서 보면 왜 이게 좀 제일 관심 있는 건 GTX, 3기 신도시 그렇죠. 이런 것들 같이 연동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경기도하고 인천 중에서는 좀 상승 가능한 지역이 따로 있을까요? 있죠. 저는 오히려 2026년도 특히 생애 최초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은요. 네네. 경기도 인천에 집중하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금액이 좀 더 적게 들지만 모처럼 또 올라갈 수 있는 타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아까 생애 최초 집을 사시는 분들은 2년만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2년만 놓고 보면은 경기 인천이 제일 활성화될 수도 있다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 규제 지역 내에서는 지금 뭐 용인 수지, 그다음에 뭐 수원 영통 이 정도만 가더라도 매덕대로 살 수 있는 게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탄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동탄도 조금 이제 좀 부담스러운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요 신분당선 라인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경기 북부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 북부가 좋은 게 뭐냐면은 돈이 조금 들어가요. 조금 들어간 이유가 경기 남부는 규제 지역이라서 LTV가 4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경기 북부는 다 비규제예요. LTV가 무려 70%가 나와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구리입니다. 구리. 구리 좋고요. 무정부도 나쁘지 않고요. 제일 추천하는 지역은 이제 GTX A가 올해 그 강남까지 개통이 되는 고양시. 고양시 너무 좋고요. 파주 운정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고양시 덕양구가 좋은 게 구축은 화정동, 뭐 신축은 삼성, 원흥, 뭐 이런 지역들. 왜? 거기는 지금 대곡역이 GTX가 다니고 있고 창릉역도 개통이 곧 될 예정이거든요. 2년 안에.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면요. 지금은 서울역까지밖에 안 가요. 근데 지금 덕양구에서 올 7월 달부터 강남구로 GTX를 타고 갈 수 있거든요. 삼성역을 통과해서 수서역에 씁니다. 20분대에 가거든요. 그러면 예, 화정하고 이쪽에 삼성 요 사이에 있는 요 지역들 아파트들은요.
한 번만 마을버스 한 정거장 두 정거장만 가게 되면 대박 입지가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GTX가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요 5억짜리가 15억이 되는 거예요. 네, 두 배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네. 고양시 덕행구가 일단 올해 1차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B는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B가 들어가는 게 인천 송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GTX B가 생기는 인천 주요 뭐 부평이라든지 인천시청이라든지 송도 같은 경우는 저는 올해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GTX C는 올해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양주, 의정부, 여기 광운대, 뭐 창릉, 창동 이런 지역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 그 GTX를 쫙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 경기하고 인천을 좀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드네요. 네, 네. 술술술술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전반적인 그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전세 가격이 이제 오른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월세 시장으로 바뀐다라는 그 이야기들은 왜 나오는 거예요? 일단 정부에서 전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세가 올라가서 갭 투자자들이 집을 많이 사서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세는 올라갈 때 이게 억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도 전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세화 하려고 했었는데 전세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임차인들은 전세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지금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 측과 전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측들이 좀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월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울 아파트도 80% 이상이 전세였거든요. 근데 최근 통계를 봤더니 60%가 월세예요. 네네. 그러니까 월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것이 정부의 그런 월세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임차인 입장이나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를 받는 게 더 속 시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세가 많이 올랐어요. 물건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입자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올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몇십만 원씩, 그러니까 반전세 형태로 월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월세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렇게 반전세 형태의 월세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보유세, 재산세도 그렇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점점 높아질 거거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받는 것보다 전세를 줘도요, 이게 간주 임대료로 계산된다 보니까 소득세를 또 내야 돼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돈을 은행에서 찾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일부 월세화해서 그것들을 월세로 세금을 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입자의 월세로 세금을 내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도 좀 그런 수요가 증가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제 전세를 올려줄 수 없다 보니까 양쪽에서 수요가 좀 증가해서 월세가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월세로 이동되는 부동산 구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월세를 내더라도 부담이 없는 쪽들이 이제 아마 인기가 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근데 월세의 문제점은 이게 좀 부담이 되잖아요. 네. 왜냐면 월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월세가 어느 정도냐면 평균적으로 150에서 250 정도가 평균이에요, 아파트. 네네네. 그리고 뭐 엘스 리센치 잠실에 있는 것은 뭐 400만 원, 500만 원 돈이 되거든요. 일반적인 월급쟁이 월급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맞벌이 해서 한 사람 월급이 다 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서민들한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마 월세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좀 그 다세대 빌라 중에서 좀 깔끔하고 역세권 이런 데들은 아마 오히려 거긴 좀 저렴하니까 그쪽 수요도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꼭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입지를 좀 낮추겠죠. 그런 것들. 예.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제 월세 말고 그 저출산 시대에 대해서 네네. 앞으로 이제 인구가 적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부동산 시장을 여쭤보고 싶진 않고요. 아, 예. 뭘 물어보고 싶냐면은 학군주 있잖아요. 네. 학군주의들의 파워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제 지금 이미 그 트렌드가 거의 절반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가 제일 많아요. 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인데 특히 71년 형님들이 110명이 태어났어요. 110만 명이 그 당시는.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던 시대였죠. 저도 100만 명 정도 태어났었으니까. 지금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 때보다 절반 줄었죠. 지금 태어나고 있는 어린 친구들은 20만 명입니다. 또 절반이 또 줄었거든요. 거의 좀 절반씩 20년 차를 격차를 두고 계속 줄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학교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교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학교가 남아 돌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교가 학생이 남아돌기 시작하면서 학군에 대한 수요가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학교가 있는지, 일단 초등학교가 있는지, 중학교가 있는지, 괜찮은 고등학교가 있는지 갖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그걸로 평가하지 않고요. 학원가가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학원가. 예, 그러니까 특히 외부에서 올 수 있는 학원가. 왜냐하면 지금 학원가를 유지하려면은 고정 인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이들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네에는 보습 학원이 없습니다.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보습 학원들은 다 망했다고 보시면 되고 전국 단위로 하는 이제 그 동영상 강의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강사들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 목동, 중계동, 서울은 요 네 개밖에 없고요. 뭐 대구 수성구 뭐 그런 데밖에 없어요. 뭐 서구 이게 둔산동. 뭐. 온라인 강의가 생기면서 동네 보습학원들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죠. 예. 되는 데만 잘 되는 상황이 됐군요. 그래서 이제 도보권에 이제 있는 그런 학원고가 있는 쪽만 그 학군에 대한 프리미엄이 생기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른 요소들. 학군지는 예전에 그냥 초등학교가 있으면 프리미엄이 올라갔는데 요즘은 초등학교가 있다고 프리미엄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목적이 있어서 여쭤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요즘 이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에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해서 많이 고객님들이나 그 여쭤보는 것들에 대해서 해답을 찾다 보니까 네. 마포에는 아직도 조금 저렴한 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다른 전문가님들한테도 여쭤봤더니 마포 그 아직 갈만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어디냐고 여쭤봤더니 대흥동 대흥역. 이쪽에 많이 말씀하시고 네. 근데 거기가 학군이 좋아진다고 해서 네. 이게 같이 연동돼서 좀 좋아지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대흥동 어떻게 보세요? 대흥역은 대흥역 주변에 학원가가 생겼습니다. 서강대역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입주민이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세대 빌라보다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동이 학군지로 뜬 이유는 14개 단지가 동시에 입주했잖아요. 2만 6천 세대가 동시에 입주하다 보니까 서로 똑같은 환경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목동 14개 단지가 학원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계동이 뜬 이유도 거기 상계, 중계, 아파트 단지 내에 학원가였거든요. 대치동이 뜬 이유도 다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들이 돼야지 학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고 기본적으로 주변에 혐오 시설들이 없어야 되고 유흥 시설이 없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아파트만 밀집된 지역들이 학원가가 생기기 좋거든요. 예전에 대흥역 주변, 서강대 주변은요. 원래 학교, 특히 대학교 주변은 상업시설이 발달을 합니다. 학원가가 생길 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언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염리 또 뉴타운 그 블럭들 그래서 지금 서강대 주변이 다 뉴타운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흥역 주변이 다 아파트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고 거기 학원가가 그게 이제 자발적으로 생긴 학원가가 아니라 목동 지사, 대치동 지사, 중계동 지사가 온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군이 좀 좋아진 거죠. 학군이 좋았다는 거 어떻게 느끼는 거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많이 보내거나 의대를 많이 보내는 졸업생 숫자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단 증가했죠. 증가했지만 뭐 목동이나 중계동이나 대치동에 비해서는 학원 규모가 작거든요.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대흥동 주변의 아파트는 하반강직성 이런 게 있는 거겠네요. 학군지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포가 원래 중하급지였어요. 예. 근데 지금 마포구는 상급지가 됐거든요. 예전에는 종로구보다 월등히 싼 지역이고 중구보다 더 월등히 싼 지역들이었는데 지금 종로구나 중구에 있는 어떤 아파트도 마포구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교통도 편리하고 다 새 아파트고 일자리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3대 요소가 다 갖춰져 있는 입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 대한 프리미엄도 지금 올라간 것들이거든요. 학원가도 많이 생겼고 학교도 좋은 성적을 내다 보니까 거기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마포구가 이제 상급지에서 내려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상급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학군지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큰 게 배운 게 있네요. 큰 거 배운 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학원 갑니다. 평촌, 일산, 부천. 이런 데들 보면 다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잖아요. 네네. 거기 학원가 좋아서 네. 사람들 많이 좋아하는데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 제일 잘하시잖아요. 좀 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산은 예전에 비평준화 시절에 네. 90년대 초반까지 그랬었을 거예요. 서현동, 분당 서현동하고 일사 백마마을이라고 거기 또 백석고등학교라고 있는데 넘버 1, 2였어요. 거기서 그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비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조금 내려왔는데 일산은 후곡마을 학원가가 있고 백마마을 학원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괜찮아요.
그 BTS의 RM이라고 네네. 그 후곡마을 학원가를 다녀서 거기서 공부 잘했다고 들었더라고요. 근데 BTX 나왔으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RM의 노래에도 나와요. 일산 학원가가 그 정도로 그래요? 학원가가 유명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일산의 맹점은 뭐냐면은 일단 아이들 숫자가 줄었잖아요. 네. 예전에는 학원가가 2개나 생길 정도로 인구가 많았었는데 아이들 숫자가 줄다 보니까 그게 좀 일산의 좀 가치를 낮추는데 좀 적용을 한 것 같긴 해요. 학원가 프리미엄이 좀 빠졌죠. 평촌은 괜찮습니다.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거기 이제 그 귀인마을이라고 거기 학원가가 있는데 평촌이 조금 90년대 초반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고 귀인마을은 2000년대 초반에 입주한 아파트라서 나름 신축, 준신축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수를 다 받아갖고 평촌 학원가는 지금도 건재하고 있고요. 아마 단위 면적당 학원가 숫자는 평촌이 제일 많을 겁니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요 주변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안양 동안구는요. 지금도 시세가 높습니다. 원래 얘네가 일산보다 쌌거든요. 네네. 지금은 일산의 2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학원가 프리미엄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천도 똑같아요. 일산이라. 여기도 예전에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부천에 아이들이 없어요. 별로. 예, 그래서 거기는 지금 학원가라기보다는 교통 편리성으로 해서 왜냐면 거기는 지금 7호선이 다니거든요. 네네. 강남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천이 좀 애매했던 게 뭐냐면은 부천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광명이 있고요. 목동이 있습니다. 양천구. 그러니까 왜냐면은 수요를 뺏어가요. 얘네들이. 근데 부천은 낡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천에 좀 올랐던 가격으로 이 광명의 재개발 재건축을 들어갔습니다. 또 뒤쪽으로는 또 뭐가 있어서 생겼냐면은 이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송도가 있어요. 송도하고 청라가 있는데 거기가 더 좋아요. 특히 송도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학군이 있습니다. 외국계 학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군가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부천은 이쪽 양천구로 뺏기고 송도로 뺏겨가지고 옛날 학군가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학군 프리미엄이 부천은 없다라고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는 걸 또 옆에 모셔놓고 더 느낍니다. 그러면 신길 뉴타운이나 장인 뉴타운 이렇게 보면 옛날에 있었던 입지를 좀 넘어선 어떤 성과를 냈잖아요. 네. 그 서울에서 혹시 입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어떤 패러다임의 키워드가 또 생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서울시에서 내세웠던 부동산 관련 정책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이 뉴타운이었던 것 같아요. 뉴타운. 예, 그래서 이명박 서울시장 때 2000년대 네네. 초반에 정말 짧은 기간에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각인을 시켰거든요. 저는 아마 그때 4년 동안 만들었던 뉴타운의 시작이 대통령도 만들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서울시장에서 입지가 순지가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천지개벽이 되는 것들을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름동은요 달동네였어요 예전에. 이게 시범 뉴타운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름동이 성북구에서 제일 비쌉니다. 다 비쌉니다. 기름동은 이제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아파트 단지만 있는 좋은 곳이고요. 기름동은 학군도 좋다고 해요. 심지어. 학군도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군 때문에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여기는 교육 프리미엄이 있는 지역들. 그게 뉴타운이었었거든요. 그게 싹 밀고 혐오 시설들을 없앤 다음에 배치를 다 했잖아요. 깔끔한 걸로. 공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심지어 학원가도 들어왔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일단 기름 뉴타운이 한번 보여줬고요. 지금 한창 개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장인 뉴타운이에요. 장인 뉴타운이 서울 뉴타운 중에서는 제일 큰데 박원순 시장님 때 그게 다 절반이 취소가 됐었어요. 반쪽짜리 됐다가 지금 다시 또 부활을 했거든요. 지금 부각받고 있습니다. 아마 장인 뉴타운은 전체가 다 개발되고 나면요. 단언컨대 얘기하는데 가운데 학원가 생길 겁니다. 규모가 커서. 일단은 애들이 많아야 되는데 절대적인 인구가 증가하잖아요. 이사 오니까. 거기는 학원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학원 잘 키우면요. 네네. 그 옆에 학원가가 싹 생겨요. 그럼 자기가 프리미엄 받고 그때 넘겨도 돼. 비싸게.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후발주자들이 사거든요. 그거. 요게 실전 투자 비법이네요. 요건 이제 사적인 질문인데 맞죠? 제가 이제 구로 사동의 재개발 그 조합원인데요. 사동인데 그 구로 사동이 사실 대지지금 뭐 3평, 4평짜리 빌라가 1,000몇 세대가 있어요. 1,000몇 세대가. 그래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신통이나 뭐 이런 재개발을 그 정부 차원에서 좀 이렇게 동의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지정해줬거든요. 이어서 3동도 해줬어요. 그럼 이쪽 두 개 합치면 굉장히 큰 세대수가 구로 디지털 단지 바로 앞에 생기는 건데 거의 뉴타운급으로 그 전체 다 하면 많아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뉴타운이라는 키워드와 연동해서 4동, 3동도 좀 괜찮아질 건지 지금 개발 계획대로만 되면요. 된다고만 하면
그런 게 전 좋은 입장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천지개벽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름 뉴타운 바뀔 때도 짜릿했었고 네네. 신길 뉴타운 바뀔 때도 짜릿했었거든요. 네네. 그 전하고는 완전 비교가 안 될 정도였으니까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것들인데 안타까웠던 중에 하나가 동부권하고 이 서남권 쪽은 좀 취약한 곳이 많아요. 맞아요. 노도강, 금강과 그런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구로구는 일자리가 많아요. 심지어는 교통도 편리하고. 그러니까 신도리 같은 경우는 교통이 너무 편리한 지역이고 구디, 가디 이것만 보더라도 거의 첨단 산업이거든요. 네네. 옛날에 공장이 있던 입지가 아니고 여기는 정말 다 지산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또 LG 연구소도 있고 그래서 이 구로구 쪽 같은 경우는 이건 서울시 차원이 아니라 정부에서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에워싸고 있는 곳에다가 이런 대규모 주거 지역들을 개발해 주는 것은요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개발 계획을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아마 이제 건설 사업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더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예전에는 평당 공사비가 200, 300, 400에도 됐거든요. 요즘은 1,000만 원 들어요. 1,000만 원 들이면은요 추가 분담금을 30평대 하려면은 5억 들어가거든요. 네. 5억 없어요 일반인들. 네네. 구로구에 사시는 조합원들이 현찰 5억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좀 문제이긴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서울시에서 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법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사업성을 높여줘야 되는 곳은요 특혜를 주는 게 맞아요. 네네. 그래서 사업성을 높여서 대신 못 팔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샀다 팔았다는 게 두려우시면은 한 10년 정도 못 팔게 하면 되거든요. 실고작 시키. 그래서 사업성을 지금 용적률 250% 주는 것을 500% 주면요 내 돈 조금 드리고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5억 들 거를 한 2억 정도로만 줄여줘도 많이들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얼마 전에 그 가리봉 조합장님도 아마 스마트 TV에 한번 나왔다 예, 가셨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사실 예. 거기 그 남구로역이잖아요. 거기가 네. 가리봉 바로 붙어 있는 구로 4동, 구로 3동.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긴 뉴타운은 아니거든요. 신통이 이제 3개, 그다음에 다 재개발지가 재개발. 3개가 되는 건데 예. 뉴타운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나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 다 붙어 있긴 한데 규모는 다 그러니까 뭉치면 뉴타운. 뉴타운은 기반 시설을 만들어줘요. 아,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도로도 만들어주고 인프라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재개발은요 그냥 그 구역 내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뉴타운이 일단은 그 조합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좀 혜택을 받을 수. 왜냐하면은 뭐 전기 배선 이런 것들을 다 지자체에서 해주는 그런 것들이 역할이 필요한데 뉴타운들은 그걸 다 이 지자체나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것들이고 그냥 재개발들은 내 돈으로 하는 거고 그런 차이입니다. 아, 그 사업 방식에 따라 지원 혜택이 달라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그 패러다임의 그 뉴타운은 되지만 예. 재개발 타이틀만 가지고 좀 급지가 바뀌거나 입지 순위가 바뀌기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겠네요. 옛날처럼 공사비가 조금 들면은 웬만하면 다 됐었는데 네네. 지금처럼 공사비가 너무 많이 뛴 상태에서는 돈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네. 아, 이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말씀 한번 드리면 그 남구로 가리봉, 구로 3동, 4동 이렇게 뭉쳐지면 꽤 크기 때문에 뉴타운만큼 또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구로 4동 힘냅시다. 우리 앞으로 가봅시다. 네, 일단 한 구역만 네네. 치고 나가면은 네. 따라가요. 왜냐면은 네, 네. 새 아파트로 바뀌는 순간부터 시세가 확 올라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이 없어도 옆 단지가 잘 되면요 사업성이 생겨요. 네네네. 비싸게 분양할 수 있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 단지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는 그 가리봉은 단독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사업성도 좋고. 그러면 좋죠. 가리봉 구역은. 네, 그래서 좋죠. 아마 가리봉이 먼저 뭔가 완성된 앞에서 샘플 모델링 선도자가 되지만 3, 4동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네요. 말씀해 주신 걸로. 아니, 지난달에 국회에 가서 제가 세미나 하고 와서 뭐 발표하고 네. 토론했는데 네. 그 가리봉동 조합장님 오셨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거기서도 뵀네요. 보니까.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제 채널에서 출연하셨던 네. 분이셨는데 예. 그것도 그거지만 선도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저는 이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주변에서. 그러니까 네. 물꼬를 트여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정부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취약한 곳은 좀 도움을 줍시다. 네, 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이제 오늘 이제 직접적으로 너무 어디냐, 세속적으로 제가 지금 들어오자마자 여쭤봤는데요. 예. 이제 돈이 또 사람들한테 사는데 중요하다 보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분위기 시장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다주택자 때려잡는데 피해가는 무주택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5월 9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네. 가장 핫한 이슈인데 5월 9일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인데 이걸로 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거하고 집값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의 60%는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주택자들도 아니고 무주택자들이 첫 집 사는 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내내 그랬습니다. 그럼 다주택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집 사는 것 때문에 올라가면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님 표현에 의하면 마귀인데 마귀는 30대 무주택자들이 지금 마귀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들만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그 원인하고 결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픈 곳과 치유법이 다른 거라서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일단 5월 9일 이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일단 5월 9일 전에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네. 올라가지 않은 집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안 팔리는 것들. 팔 수 있는 분들은 이미 팔았거나 증여를 했거나 아니면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에 나오지 않을 물건들을 쥐어짜봤자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단기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것들을 마치 그러니까 이제 지난 10년 동안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결과물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정부는 솔직히 잘못이 없어요. 이전 정부들이 잘못한 것들이니까. 근데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면피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의 가상의 죄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다주택자라고 하는. 그래서 5월 9일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선언을 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시세가 바뀌거나 시세가 내려오거나 정부도 그걸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요를 눌러놓을 뿐이죠. 잠시라도 좀 가만히 있어라. 주식시장 올라갈 때까지 뭐 그런 느낌이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5월 9일 때문에 그 조치 때문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제 중단하는 것 때문에 시세가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규제 지역이 더 올랐어요. 만약에 규제 때문에 집값이 빠졌으면 강남 3구나 용산 3구는 지금까지 규제를 한 번도 풀린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규제를 안 풀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만 올랐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지방은 완전 비규제잖아요. 지방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규제를 안 받고 있는 지역들은 빠지고 규제를 받는 데만 올라갈까요? 그건 수급 문제거든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데는 올라가는 것이고 수요가 빠지는데 공급을 많이 한 곳은 미분양이 쌓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집값을 잡거나 안정화시키려면은 하루라도 빨리 지금 가리봉동, 구로구 이런 데 빨리 공급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용적률 좀 많이 주시고 사업소 높여서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수요를 누를 거예요? 좀 못 잡는다고 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었을 때 또 오늘 이번 이야기에 배우는 건 뭐냐면 그 오를 곳은 어떻게든 버티고 별로 안 오를 곳을 팔겠구나라는 게 그냥 바로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규제를 아무리 해도 지난 그 어떤 과거를 더듬어 보면은 좋은 것들은 안 파니까 기대할 만한 그 물량이 나오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들 물건 팔라고 압박하신 다음에 그 청와대 고위 인사들 그 재산목록이 딱 발표가 됐잖아요. 네. 50명 중에 뭐 한 20명 가까이가 다주택이었었고 뭐 파신 분도 있고 아직 안 파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파시는 매물들을 보세요. 남기는 건 다 서울이고요. 네네. 대부분 강남이고 네네. 다 지방 걸 팔아요. 네네. 그럼 지방은 더 빠지는 거예요. 그분들 매물 쌓이기 때문에 지금도 매물이 많은데 서울은 그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럼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분들 하시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분들은 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도 손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임사를 가지고 이제 다주택자로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뭐 상담을 하거나 해서 전략을 짜보신 적은 있으세요? 전략을 짜기가 어려운 게 네. 너무 어디로 튈지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임대사업 등록한 주택들이 한 35만 채가 된다고 하는데 25만 채가 다세대 빌라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파트인 줄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파트 잡으려다가 다세대 빌라를 잡고 있거든요, 지금. 맞아. 임대사업자는 다 빌라만 되죠. 아파트 안 되잖아요, 주임사가.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일 불쌍한 층이 두 층인데 하나는 임차인들. 서울의 임차 물건들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한 건 거래될 때마다 임차 물건이 없어지는 거니까 계속 줄고 있어서 경기 인천으로 밀려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임대 사업자 분들일 텐데 아니 이분들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가입을 한 거잖아요. 네, 맞죠. 근데 갑자기 이건 뭐 보증 전세 보증 그 뭐 보험 비율도 낮춰놓고 예 또 PF도 안 해주고 맞아요. 대출도 안 해주고 중과한다 그러고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처음에 그거를
못하게 하든가. 자기들이 그 민주당 정부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기들이 가입하라 해서 가입을 했는데 지금은 그 뒤처리도 안 해주고 있으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공평하고 뭐 이게 좀 사회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본인들이 가입시켜놓고 뒤통수를 치는데 이걸 제가 무슨 수로 얘기를 하겠어요? 뭐 전략이 뭐가 있겠어요? 하기사 뭐 지금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네. 또 이제 공약도 지금 바꿔서 지금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갖고 있는 동안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없고 나중에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켰을 때 양도할 때 부담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두 개를 다 올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임대 사업자 누가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전세랑 월세를 누가 공급할 건지에 대한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해답지도 안 줘놓고 지금 민간에서 이것들을 90% 이상 공급하고 있는데 이 민간의 다세 그 전세랑 월세를 공급하시는 분들을 없애면은 도대체 누가 공급을 할 것인가? 세입자들이 그걸 살 수 있을 것인가? 못 사거든요. 살 수 있으면 벌써 샀겠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결국은 세입자분들 중에 중심부는 못 사고 계속 경기도, 인천, 서울 외곽만 사고 있거든요. 예, 이걸 바란 건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네. 사람들이 어떤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정부에게 그 임대주택을 민간에서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만들어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이제 그들을 악마화하고 있으니까 속상하시겠어요. 그분들 진짜 다들. 그리고 이제 다세대 빌라 시장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파트가 4만 세대 공급이 됐었으면은 똑같은 시기에 다세대 빌라도 4만 세대가 공급이 됐었거든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2020년도 이후로 다세대 빌라 시장이 전멸했어요. 진짜요? 거의 진짜 10개 중에 9개가 날아갔다고요. 지금 서민들이 갈 데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아파트 전세 월세도 심각하지만 다세대 빌라 쪽은요 거의 지금 참혹합니다. 갈 데가 없거든요. 최근에 고시원 이런 게 왜 떴을까요? 다세대 빌라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세대 빌라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민 주거층들의 그들한테 가장 좋은 보금자리였거든요. 이 부장 괴멸된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다세대, 그러니까 그 소형 빌라나 뭐 단독 주택 짓는 분들이 전혀 없어요 주변에 이제.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뭐 지어서 뭐 네. 수입이 안 나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업도 안 나오고 마귀가 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팔 수가 없고 사람도 아니고. 지어도 문제가 네. 되고. 지어도 마귀가 되는데 악마가 되는데 그거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대출도 안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아예 그냥. 예. 이제 그 양도세 부분, 뭐 주임사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주제로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1주택을 갖고 있어도 요거를 이제 투기로 봐서 국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종부세나 뭐 보유세 이런 걸로 이제 못 버티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그럼 집값을 내리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수요를 좀 눌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걸 하려면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큰 틀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집값만 유독 이렇게 많이 심하게 올라가느냐. 1년에 10억, 20억, 30억, 40억이 왜 올라가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채 뺏기 못 사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는요. 지방 광역시의 상급지 아파트가 서울의 중상위권이랑 비슷했어요. 최상급지는 못 따라갑니다. 한 중상위권 됐단 말이에요. 마포나 성동이나 동작이나 강동구나 이런 아파트랑 비슷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은 지금 비싼 게 15억이에요. 서울은 중위 가격이 15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랑 비슷하게 경쟁을 했던 마포구나 성동구나 동작구나 강동구는요. 부평이 30억이 됐어요. 맞아. 네, 여기 엄청 15억.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15억 그대로 있는데 여기는 같이 15억 하던 것들이 여기는 그대로인데 2배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본 지방에 있는 분들이 다음 선택을 뭘로 할까요? 지방 걸 갖고 있으면 우리도 30억까지 올라갈까요? 그런 선택을 할까요? 이거 팔고 30억짜리가 40억 되기 전에 살까요? 이건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지방에 갖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거주하지만 못 사게 하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하고 있는데 지방 거 팔고 이사를 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서울은 계속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방은 수요가 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한 채밖에 못 갖게 한 정책 잘못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예. 사실은 이제 거기 실거주 안 하는 것들도 또 이제 부담을 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실거주를 하러 올라올 겁니다.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 오히려 더. 예. 그럼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해외 발령 중에 막 예. 애도 아프고 뭐 교육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올라와야 그렇죠. 되는.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지금 인구의 주축이요. 네.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50대, 60대가 인구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다 은퇴합니다. 네. 지방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돈 많으신 분들은요. 그냥 사둬요. 네. 비워둡니다. 네. 그럼 그거 전세월세로 안 나오거든요. 지방에 전세월세 살아요. 비워두는 겁니다. 또 비워두는 건 상관없잖아요. 주소지로 옮겨놓으면.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할 텐데. 그러면은 결국은 지방은 지방대로 망하고 있고 서울에 임차 물건 또 안 나오죠. 주택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괴란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그분들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 잘못이죠.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금 부자들한테는 이제 박앤세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현금 부자들은 요 타임이 기회일 수가 있겠네요. 싼 거 금매 이런 거. 지금 그렇죠. 다주택자들을 갭을 끼고 살 수 있는 시간이 딱 3, 4월이거든요. 네네. 이때 금매들 나오게 되면 현금 부자들은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는 분들한테는 기회죠. 아,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서 싱가포르 갔다 오셨어요. 네. 싱가포르에서 많이 보고 배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싱가포르 부동산 정책이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그거를 뭐 배운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 세계 도시들을 다 가봅니다. 왜냐면 거기서 배울 것도 많고 벤치마크 할 것도 많고 이제 시공사들이나 시행사들이나 뭐 국토교통부랑 미팅할 일도 많기 때문에 저도 좀 보고 봐야지 좀 미래 지향적인 제안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보고 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싱가포르는 저 가지 않았습니다.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요. 거기 주택 정책과 대한민국 5천만의 주택 정책을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건 일단 그거 비교 자체가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국민의 대부분이 다 중국 분들이에요. 대다수가. 공산주의잖아요. 토지가 나라 겁니다. 이걸 하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면 가능하겠죠. 통제가 가능하니까. 근데 우리는요,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면은 벤치마킹 할 곳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예, 미국이 나라도 크고 그런 시행착오를 이미 겪었거든요. 일본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가장 동양적이고 바로 옆에 있고 인구는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많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한 건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굳이 그런 공산주의 뭐 이런 어떻게 전체주의 토지 공개념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 것들, 그것도 작은 나라 것들을 갖고 와서 뭘 하겠다는 것들은 잘 모르겠고요. 결정적인 차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 싱가포르이 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거예요. 거기 디즈니가 있어요. 디즈니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제 친구가 디즈니 이사예요. 그래서 지금 일을 잘해서 싱가포르로 가서 이제 본사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네, 가서 이제 최근에 갔어요. 작년 말에 갔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올해 가보긴 할 텐데 네. 원룸이에요. 예, 예. 혼자 사니까 이제 기러기 아빠 때문에 700만 원이래요. 월세가.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야 700만 원이면 네가 월급 많이 받아도 부담스럽지 않냐고. 또 1년은 내주는데 1년 후 그러니까 4년 있다 와야 되거든요. 2년 차부터는 안 내준대요. 그러면은 싼 데 찾아서 완전 변두리로 가야 된대요. 제가 지금 선글라스 끼고 있어서 그렇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그렇게 비싸군요. 아니 원룸을 7, 800만 원에 사는 곳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중심지는 거기도 예. 방법이 없나 보네요. 사람 그러니까 몰리는 거기는 거는. 이제 공공 임대가 많아요. 근데 거기는 나라가 작잖아요. 네네네. 공공 임대가 가능하죠. 근데 네. 우리나라는 90%가 민간 임대인데 네. 90%의 민간 임대 물량을 싱가포르 물량이랑 비교하는 자체가 너무 우문이죠. 예, 저는 일본 거 벤치마킹 하시고 미국 거 벤치마킹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싱가포르는 80%라고 들었는데 네. 나머지 민간 20%는 그냥 부동산이다. 선정부지로 올라가는 상황인 왜냐면 거군요. 수요는 오히려. 많거든요. 좀 싱가포르로 많이 가잖아요. 일단 취득세, 뭐 상속세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 기업들도 많이 가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예. 대학교 예. 전 세계 거의 탑 클래스예요. 그 예. 경쟁률이. 예, 제 이제 지인 선배님도 지금 아이들을 거기서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싱가포르 대학교 가는 거고 공부를 못하면 미국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 인기입니다. 예. 아, 그런 거는 못 보셨나? 그런 부분은 또 안 짚고 얘기를 안 해주시는 아유, 게 그냥 대부분 방향성이 본인들이 있으신 유리한 건가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유리한 쪽으로 정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는 전월세거든요. 네, 네. 전월세 문제를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맞아요.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금지어가 됐나 봐요. 검색하면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전월세 문제를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정말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그만 봐도 알 수 있죠. 예. 심지어는 저 실거주자들이 생기면 하향 다운사이징에서 내려가면은 되지 왜 그 공급이 적다고 하냐 이런 얘기까지 거꾸로 얘기하시니까 그게 어떤 의미로 드리냐면은 쌀 없으면은 빵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임차인들이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었으면은 안 샀겠습니까? 하급세를 샀었죠. 못 산다니까. 이게 싸게 만들 테니까 사라 뭐 이런 예, 건데 서울은 전세랑 매매가가 갭이 크기 때문에 네. 그게 불가능해요. 사실 그래서 공공 재개발이 요즘 또 많이 그 지원이 되고 오히려 민간 재개발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랑 발맞춰 주기 위해서 싱가포르 얘기를 좀 꺼내셨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기는 하네요. 지금 대출도 2억 4억 이 정도 수준이고 청약 사실 거래 제한 세금 이런 걸로 이제 집값을 잡잖아요. 좀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또 어마어마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메시지를 내고 계시는데 있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뭐가 나올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세금 규제, 대출 규제 딱 두 개인데 네. 보유세를 올린다. 네. 이런 것들 남아 있겠죠. 보유세를 대출을 더 줄인다. 예, 그냥 뻔한 정책들이거든요. 보유세가 이제 6월까지는 어차피 못 올린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올해는 그냥 가는 거고 네네. 아마 이제 7월 달에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오거든요. 매년 7월 때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그렇게 부과를 하겠죠. 그럼 차라리 빨리 나와서 네. 시장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내년까지 그렇게 간다는 건 오히려 더 공포심이 있어가지고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불안해도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네. 1주택자분들이 계세요. 네네. 은퇴하신 분들. 이분들이 그러니까요. 제일 불안해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권에 금매물 나오는 게요. 예. 다주택자 매물이 아니라 예, 예. 대부분 1주택자 매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이분들이 이거 왜 파냐면은 소득이 끊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으면은 보유세에 대해서 자기가 낼 수 있다고 책임질 수 있는데 연금 받아 사시는 분들이 지금도 연금도 빠듯한데 네. 여기다가 세금까지 내게 되면은 생활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운사이징을 하죠.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가고 나머지 돈으로 살겠다. 보유세 부담이 덜한 것으로. 그런 분들이 지금 금매를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100% 후회할 거예요, 그분들. 예. 아니 그렇게 해서 나중에 혹시나 피눈물 나게 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투기를 노리고 하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내 집 한 채인데 90% 이상이 투기꾼들이 아니고요. 네. 그냥 살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간 겁니다. 직장이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강남 근처에 살았을 뿐이거든요. 네. 만약에 그분들이 뭔가 투기 목적이었으면 부자가 돼서 네. 보유세 같은 거 부담이 안 됐겠죠. 근데 네. 그분은 보유세를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큰 부자들은 아니신 거예요. 그런 분들을 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 아파트 부분은 이제 좀 그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 네.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들이 지금 수익률이 5.69 월세 수익률이 좋은 또 다른 투자처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고 했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또 봐야 될 게 없을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들일 텐데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평생 월세를 받는 상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제 부모님 세대 때까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네네. 이미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정기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능력이 없으시면 이건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공급이 적다 보니까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빌라 쪽으로도 수요가 갔어요. 월세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최근에 공급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월세 수익률이 5%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5%가 넘어가는 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영원히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월세가 올라가는 지역이어야 돼요. 그래서 꼭 그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고 수요가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지역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수요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일자리가 많아지거나 교통망이 좋아지거나 추가적인 공급이 없거나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익이 높은 상품들의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인기가 있으면 옆에 똑같은 걸 또 짓습니다. 그러니까 물량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 도심 이런 데가 좋은 이유가 추가적인 공급이 어렵잖아요. 예, 규제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잘 선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파트 말고 다른 것들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서울시장 이번에 그 오세훈 시장님이 출마를 아직 안 했어요. 이 부분을 안 하셨는데 이 부분이 재개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지금 현재 이제 정부 정책상 재개발 시장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투자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뭐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원호 대표 후보가 제일 좀 성동구청장 하시는 분이 제일 아마 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후보 등록을 했나 안 했나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예, 지금 뭐 서로 이렇게 눈치싸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양대 구조로 해보니까 정원호하고 오세훈 시장 해보니까 정원호 대표가 이기는 걸로 대부분 다 조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려가 되시는 부분들일 텐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지금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의 신속통합기획이나 아니면은 모아타운, 모아주택으로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 쪽으로 서울시장이 넘어가게 되면은 대부분 다 추진 안 하겠죠. 지금까지 늘 그래왔으니까 다른 형태로 한다 하더라도 다른 형태로 일단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않는 사업성이 낮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하는데 재개발 재건축들 그냥 그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에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가는 거고 사업성으로 가는 것들이니까. 근데 사업성이 정말 없는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으로 올려주는 것처럼 세팅되어 있던 것들은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선별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성동구청장님이 성동구에서 잘 했어요, 일을. 그건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죠. 근데 서울시장이 되면 또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성동구는 개발을 해야 되는 입지였었는데 저는 이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강남구청장을 한번 시켜보고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예. 여기 규제를 했던 지역이고 성동구는 규제를 안 했던 지역이거든요. 오히려 완화해졌고 이명박 서울시장 때 다 풀어줬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전한 판에서 구청장을 했었던 분이고 강남구는 거의 지금 몇십 년째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으면은 우리가 평가하기 편할 텐데 예측이 안 돼. 좋은 검증 수단이시네요. 예, 근데 뭐 방법이 없죠. 서울시장 나왔는데 이제 아마 민주당 기조상 규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헷갈린 것이죠.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좀 피곤해요. 예,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서울은 주택이 부족한 지역이 맞고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맞고요. 서울 규제를 하려면은 서울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몰려들고 있는 수요를 서울이 아닌 지역에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지방 지자체장 등과 함께 고민하는 예,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누가 되든지 간에. 예, 그렇습니다. 너무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건 물어봐야 됩니다. 네. 미국 이란 전쟁. 네. 그래서 뭐 공사비 상승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어떤 주식이나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투자자들에게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생각해야 될 바가 있는 걸까요?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제가 썼던 첫 칼럼이 그거였어요. 네. 공사비 또 올라가겠구나였어요. 그것밖에 딱 안 떠올랐거든요. 네. 공사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는 사업성이 낮아지는 거고 내가 추가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낼 수 없는 쪽에서는 정비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 아파트들 시세가 올라가겠죠. 그럼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신축들이죠. 신축이 될 거나 지금 거의 다 된 것들. 이것들은 어차피 이전 공사비로 끝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일 수혜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축이 희귀해지면 이제 준신축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구축까지 올라갈 것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입지 좋은 곳에 구축까지 다 올라갈 겁니다. 이게 예상되는 시나리오라서 뭔가 집값이 빠지길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인기 있는 입지입니다. 물론 지금 집값이 빠지는 입지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빨리 의사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좋은 시간, 좋은 이야기 배우고 익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옆에서 배울 수 있는 행운이 있다는 건 참 저도 저희 구독자분들도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빠스종의 세상 답사기를 통해서 아침마다 굉장히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빠쭈님과 다시 한번 좋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